독서나 문학뿐만이 아니라 이 문법도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 각각에서 오답률 상위 3위 안에 들은 문제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요, 변별력 극복하기 두 번째 수업으로 언어, 문법 부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서 영역 변별력 극복하기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사실 현행 수학능력시험 체계, 그리고 평가원 출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현행 체계는 독서와 문학의 비중이 높고요. 문법은 이제 문법이 속한 언어와 매체는 선택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세를 좀 알고 있다면 화법과 작문과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여전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표준 점수 요인이 있겠죠. 똑같은 점수라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시험을 본 학생들보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본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간다는 것. 하지만 선생님은 그것보다도 이 두 번째 요인이 언어와 매체가 많은 학생들에게 선택받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문법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친숙하겠죠? 이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문법은요, 특히나 지식이 중요하죠. 개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념을 탄탄하게 한 친구들이라면 특히나 안정적으로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법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잘 다져 놓는다면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개념을 활용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장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전국능력평가에서 좀 높은 점수를 가져가고 싶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요, 이 영역에서 언어와 매체를 한번 선택해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이 언어,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문법 영역은요, 여전히 이 국어 시험에서 상당히 높은 오답률에 해당하는 문제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독서나 문학뿐만이 아니라 이 문법도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 각각에서 오답률 상위 3위 안에 들은 문제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 내에서 이 언어,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의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영역은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크게 6가지로 봐요. 단어, 여기에는 품사의 체계나 단어의 형성법 같은 것들이 속하고요. 문장,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유형, 여기에서 문법 요소라고 한다면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제, 피동, 사동, 부정, 인용 표현 이런 것들이 속하겠네요. 세 번째로 의문, 의문의 체계, 의문의 개념도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의문 변동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국어 규범이라고 한다면은요, 비교적 비중은 적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다섯 번째로 꼭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국어사, 중세국어라고도 부르는 한글의 창제원리나 국어의 변천, 옛글,
뭐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나 석보상절 등등 월인청각지곡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담화와 어휘로 이제 묶었는데요. 담화의 특성, 담화의 구성요소, 어휘의 체계, 함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역을 나눴다라고 해서 골고루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문법이 총 5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5문제가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중세국어, 국어사가 한 문제를 필수적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4문제가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주 출제되는 비중이 높은 영역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별표를 친 부분이에요. 단어, 문장, 그 다음에 국어사는 이제 필수로 항상 나오니까. 그리고 음운도 사실 꽤나 그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법 영역의 문제 또한 어디에 해당하냐? 바로 아까 봤었던 단어.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말로는 형태론이라고도 하는 단어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가 2024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무려 오답률 80.2%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선택하는 문제로서 문법이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개념 혹은 그 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수업으로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춰두고요.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봤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전국연합학력평가 내에서 문법 영역의 문항 구성이 비교적 지금까지 유사했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특히 이번에 같이 풀어볼 35번 문항을 한번 보면요. 이런 형태예요. 바로 지문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문법 영역의 문제들이 단독으로 출제가 됐었다면 요즘의 추세는 35번부터 36번 문항이 하나의 글과 함께 출제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개념을 알고 있는지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속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읽음으로써 그 순간에 도출해낼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문해력의 영역까지도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만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의미를 고려하여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요소라 하는데 합성어는 지적 구성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요소가 어근과 접사인 단어이다.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2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그리고 꿀과 벌은 각각 한 개의 형태소이다. 이 단락을 읽고 푸는 문제가 35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한번 구성을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빨간색으로 밑줄친 부분.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복합어가 뭔지 몰라. 그러나 이미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합성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단어.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맥락으로 어떤 단어의 구성 요소인데 직접적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눈에 딱 보이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맥락으로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도 각각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시가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도와줍니다. 꿀벌이라고 하는 어떤 복합어의 예시를 토대로
직접 구성 요소란 꿀벌의 꿀과 벌 같은 거야 라고 한번 알려주고요. 그리고 꿀과 벌이 각각 한 개의 형태소인 거 너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각각이 어근이므로 합성어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개념이 적용된 사례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형식의 문제, 그러니까 단어 영역에서 합성어와 파생어, 직접 구성요소, 형태소 분석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2020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이미 그런 유형의 문제가 한번 출제됐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지문에서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느냐? 단어 형성법, 형태소의 의미와 종류, 형태소 분석, 직접 구성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출, 말 그대로 이미 출제된 문제, 그것도 전국연합학력평가나 수학능력시험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평가원에서 이미 출제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접할 그런 문제의 어떤 범위라고 하는 것, 형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출제됐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간 쌓아온 것을 토대로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꺼내서 적용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러한 기출문제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면 만약에 2020학년도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체화하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접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는 기출문제가 의미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아나요? 이 기출문제가 기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시험에 또 이 비슷한 영역이 출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이고 어떤 개념을 묻는지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앞으로 현행체제와 유사한 형식의 전국연합학력평가 혹은 수능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푼다라고 한다면 문법 영역에서 이 앞부분의 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평가원, 출제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요. 문법적 개념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학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독서나 문학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긴 글을 여러분들이 마주했을 때 그 글 속에 나타난 개념을 얼마나 읽어서 이해를 잘할 수 있느냐. 크게 보면은 독해력의 영역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글이 잘 읽히는 건 맞습니다. 글을 잘 못 읽어도요, 개념이 튼튼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출제 기조를 보자면 이렇게 긴 지문, 비교적 문법 문제 치고는 긴 지문이니까요. 그런 지문을 주고 그리고 그 지문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한 필요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준다는 것은 읽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할 때 어떤 태도로 접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소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처음으로 문법에서 배우게 되는 개념일 텐데 형태소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서 형태소 개념의 핵심은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최대한 잘게 단어를 쪼개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자, 그렇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누었을 때 그 형태소를 이 두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요, 자립성 유무입니다.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자, 자립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립 형태소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용될 수 있는 형태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소이든 간에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면 앞뒤에 어떤 단어나 표현도 없이 그것으로만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것들을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우리 예시를 통해서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반대로 다른 문법적 요소가 있어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거나 상태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을 실질적 의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 의미,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총 4개의 형태소가 존재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자칫 보면 혼자 쓸 수 있다, 실질적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실질 형태소 중에는요, 자립하지 못하는 형태소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류하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형태소를 한번 분류해 보죠. 하늘이 매우 새파랗다라는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자,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나누자고요. 띄어쓰기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겠죠? 이렇게. 자, 하늘이입니다. 얘는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로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자, 어디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 하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끊어줄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하늘은 더 쪼갤 수 있을까요? 하와 늘의 결합이 하늘인가요?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태소가 됩니다. 이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고요. 자, 매우입니다. 우리 매우라는 말 많이 써요. 예, 매와 우로 쪼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매라는 새가 있어요. 오른쪽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요. 쪼갰을 때 그 각각의 요소가 이 뜻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매와 우로 쪼개서 매가 새, 매우라는 단어에 그런 새의 의미가 담겨 있나요? 안 담겨 있죠? 그러면 얘는 그냥 하나의 형태소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소금이라고 하는 거, 솔트입니다. 얘 요렇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소, 음매, 금, 골드 요렇게 분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파랗다라고 하는 거, 얘도 한번 볼까요? 분명히 하나의 형태소는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파랗다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나눠보자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이나 매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인지 명확히 알겠는데 요 새파랗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단어를 우리는 복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건데, 자, 먼저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형태소를 분류했다라고 한다면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하늘. 어떤 형태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늘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립 형태소입니다. 동시에 하늘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질 형태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는 뭐랄까요? 이는요, 조사죠. 얘는요, 홀로 사용될 수는 없어요.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명확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의존이면서 동시에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매우라고 하는 것도요. 자립 형태소. 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너 김치 잘 먹어? 매우. 대화가 되죠? 자립 형태소이자 아주 어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세파라타라는 애가 복병인데 이 세파라타라고 하는 것의 어떤 구성 요소는 다음 페이지 보카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 세파라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카버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파생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우리가 보카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되겠죠. 먼저 어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어근과 결합하는 파생접사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보카버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사라고 하는 것, 파생접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근에 붙는 것으로서 그 어근에 의미를 더해준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접사가 어근의 어느 위치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도 나눠지는데, 자, 보카버의 종류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파생어입니다. 파생어는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됩니다. 첫사랑, 풋사과, 나무꾼, 덮개, 휘두르다 이런 것들은요 다 파생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나열된 단어를 봤을 때 두 개 이상의 요소로 결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첫사랑의 첫, 풋사과의 풋, 나무꾼, 덮개, 휘두르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접사예요. 이때 어근의 앞부분에 붙는 것, 첫사랑의 첫, 풋, 그리고 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접두사라고 부릅니다. 머리 두자를 써서 앞에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무꾼, 덮개와 같이 요 꾼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것은 어근의 뒤에 붙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미사라고 불러줍니다.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는 거예요. 자, 합성어는요, 어근끼리 붙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근과 어근을 이야기해요. 돌다리, 강산, 노푸르다 이런 것들이 합성어의 예시인데 분류해 볼까요? 돌다와 리로 분류할 수는 없겠죠? 돌다, 돌다리, 강산, 강과 산입니다. 노푸르다, 높고 푸르다라는 표현이었겠죠? 자, 돌, 홀로 쓸 수 있는 어근이에요. 다리,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과 산, 높다, 푸르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파생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 사과, 나무, 덮다의 덮, 두르다 이런 어근에 첫, 풋, 꾼, 개, 휘와 같이 홀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어근에부터 그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가 결합했을 때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생어든 합성어든 이렇게 단어를 분류를 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굳이 이야기를 안 했어도 돌다리나 강산이나 노푸르다, 첫사랑이나 풋사과 같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각각의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았을 겁니다. 따로 배우지 않았어도요. 왜냐? 그런 단어들의 어떤 집합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단어, 두 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단어들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 1차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성분은 우리가 직접 구성 요소라고 불러요. 자, 직접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어의 의미 형성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랑인데 처음 해보는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첫, 그리고 사랑
이라는 의미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과 사랑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풋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물건이든 이 풋사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과는 사과인데 얼마 익지 않은, 제대로 익지 않은 그런 사과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풋과 사과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요소였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도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눈에 딱 보인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얘를 돌다와 리로 구별하기는 좀 어렵고 얘를 노프와 르다로 구별하기는 힘들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모국어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어떤 직관이 직접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접 구성 요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 짓밟히다.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얘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눈에 보였을 수도 있고요. 짓밟히다라고 하는 말은 밟히는데 마구 아주 세게 몹시 밟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짓과 밟히다가 각각의 직접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소금물, 얘도 소와 금물보다는 소금물, 직접 구성 요소입니다. 자, 얘네들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재밌어요. 비웃음, 코웃음, 되게 형태가 유사하죠? 그러나 얘네들은요, 직접 구성 요소도 완전히 다르고요. 단어의 종류도 다릅니다. 자, 코웃음 한번 볼까요? 우리 코웃음 뭐죠? 그쵸? 치, 하. 이런 것들을 코웃음, 비웃음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코로 웃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코웃음을 하는데 코웃음의 직접 구성 요소는 코와 웃음이 될 겁니다. 코로 웃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리 내서 하하하 웃는 것이 아니라 코로서 나오는 소리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비웃다, 비웃음이라고 하는 말은 비와 웃음으로 나눌 수 있나요? 안 되죠. 웃음이라는 단어는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비가 없어요. 아닐 비? 아닙니다. 비웃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비웃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웃과 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비웃이라는 어간과 음이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된 형태이고요. 이 코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코와 그리고 웃음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파생어라고 하는 것과 합성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정리한 것처럼 코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코와 웃음이 각각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입니다. 그러나 비웃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음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별이 직접 구성 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단어가 어떻게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분석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종류가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비웃, 코웃음, 여기에서의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2차적으로는 또 웃과 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밟히다라고 하는 것이 밟다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라고 한다면 밟과 희가 결합한 형태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카버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을 때 어근과 파생접사 그런 것들의 기준은 직접 구성 요소이며 그리고 그 아래에서 2차적, 3차적으로 분석할 때 어떤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느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한번 우리가 아까 봤었던 3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봤었던 문제예요. A를 읽고 그 내용으로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건데 A에 담겨져 있는 개념이 우리가 방금까지 정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선지를 보면서 그 사례들을 분류해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용 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 그러면 분류를 먼저 해봐야겠네요. 용 꿈은 말 그대로 용이 나오는 꿈이니까 용과 꿈으로 나눠야겠죠. 이 직접 구성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용, 그 자체로 자립 형태소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립 형태소냐? 아니죠.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꿈을 꾸다라는 말인 것처럼 꾸라고 하는 어간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의가 탈락한 미음의 형태로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꿈은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의존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라고 봐야겠네요. 1번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2번,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임으로 파생을 해요. 자, 봄날 한번 봅시다. 봄과 날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봄, 계절, 날이 좋다. 자립 형태소겠네요. 자, 망치질 봅시다. 망치는 자립 형태소이지만 질은 접사로서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치질은 이 선지에 해당하지만 봄날은요, 각각의 구성 요소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기 때문에 파생어가 될 수 없습니다. 2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이제 두 글자 이상의 단어가 나왔네요. 지은이, 지은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은과 이로 나누어지겠네요. 지은이. 이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접사예요. 얘는 자립 형태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만으로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은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그 형태를 생각하면 어떤 말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짓다. 짓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과 은이 결합한 형태인 거죠.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자, 놀이방, 노는 방이죠.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놀이, 방. 각각 자립 형태소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자, 얘를 한번 볼게요.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2차 분석이 또 되죠. 어떻게? 바로 놀다의 어간인 놀과 그리고 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 얘도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으나 의존적이죠. 놀만 쓸 수 없어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단맛 볼게요. 단맛 이렇게 쪼개지겠죠? 자, 이때 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또 어떻게 2차 분석이 되냐? 달다라고 하는 말의 어간인 달에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 사형 어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맛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립 형태소죠. 그랬다라고 했을 때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서도요,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게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놀이방의 놀이, 단맛의 단, 각각이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직접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꽃고무신을 분석하면 꽃고무와 신, 아니죠. 꽃고무신은 꽃 모양이 달린 고무신 혹은 꽃이 달린 고무신이라고 했을 때 꽃과 고무신으로 분석을 해야죠. 1차라고 한다면 틀렸습니다. 5번도 부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형성, 복합어의 개념과 직접 구성 요소, 형태소 분석법 등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전히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탄탄히 개념을 정리한 것에 더하여 만약에 여러분이 놓친 개념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문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절대로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수업, 마지막이죠. 변별력 극복하기 문학 파트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